네, 벚꽃 대선의 1차 분수령이 될 이번 설 연휴를 맞이해 대권주자들의 민심 잡기 경쟁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사 종료 30일을 앞두고 있는 특검은 설 연휴도 잊은 채 연일 강행군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최진 세안대 부총장,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장과 함께 관련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점차 대선 시기가 4월 말, 5월 초로 윤곽이 잡혀지면서 물론 뭐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번 설 밥상 민심의 최대 화두 아마 또 대선 전국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두 분은 이번 설 민심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번 설 전에 가장 많은 정책을 쏟아낸 대선 후보가 문재인 후보예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후보의 정책들이 아마 일부 한두 개 정도는 밥상에 올라갔을 게 굉장히 높다. 그게 뭐냐면은 군복무 단축, 1년 단축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아마 그 설 밥상에 올라갔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표창원 의원의 누드, 그 박근혜 대통령 누드, 이것도 상당히 아마 설 밥상에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앞으로 이제 지지율 행보, 빅텐트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끝까지 완주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제 설 밥상의 민심이 뭐냐면 탄핵 정국. 네네. 이 탄핵이 과연 기각될 것인가, 아니면 인용될 것인가, 대통령의 파면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 그것이 가장 큰 민심 밥상에서 화제거리가 아니냐.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 10명이 넘는 여야 주자들이 이제 추석 민심, 설 민심을 이제 당기려고 부지런히 움직였는데 어제 설날 당일날 집에 있었던 후보는 딱 2명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는 양산에 있었고 반기문 전 총장은 충북 음성 집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이제 여유만만한 그런 휴식, 또 한 사람은 아주 불안초조한 휴식. 그래서 상당히 본질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아마 이번 설 민심을 놓고 이제 많은 우리 대한민국 주민들 아마 문재인의 대세론이 계속 갈 것이냐, 네네. 아니면은 반기문의 어떤 대망론이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올 것이냐를 놓고 상당히 좀 설왕설래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사람은 여유만만한 휴식을 보냈을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불안 초조한 휴식을 보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이제 지지율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문재인 전 대표가 지지율을 계속해서 우세한 상태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휴 이후에 이 문재인 대세론의 변화가 있을지 아니면 계속 이어질지 좀 어떻게 예측을 하시나요? 저는 그 대세론이 일정 부분, 그러니까 그 대세론이라는 것은 설 이후에도 계속 이 확장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네.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어쨌든 설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범야권의 후보가 사실 그 문재인 후보가 거의 뭐 단일 후보나 마찬가지로 강세를 했지 않습니까? 대신에 이제 범여권에서는 주자 자체가 정해지진 않았어요. 네네.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아마 그 크게 보이죠, 문재인 전 대표가. 그래서 그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지율이라는 것이 또 문재인 대표가 이 탄핵 정국을 통해서 지지율이 30% 박스권을 완전히 벗어나서 40%를 뛰어넘는 것까지는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설 이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세론으로 가기 위해서는 45%까지는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네. 45%까지 치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은 또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설 이후에 빅텐 토론을 들고 나오게 되면은 그쪽에 또 관심이 쏠리게 되면은 이 지지율이 상당히 빠질 수도 있다. 자칫하면은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안희정 지사의 또 이 추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냐. 그래서 뭐 지금 언론에서는 문재인 대표의 양산 사실 구상 이렇게 해서 아마 그 설 이후에 뭐 새로운 모멘텀을 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비전, 자기 어떤 통치 철학이라든가 아니면 비전 이런 것들을 새롭게 또 정리해서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안보 외교 쪽에다가 아마 좀 치중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겠나. 이제는 집토끼는 어느 정도 잡았기 때문에 바깥토끼, 산토끼를 잡는 쪽으로 아마 전략을 좀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네. 자기의 확장되지 못한 지금 박스권 안에 있는 이 지지율을 좀 확장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양산 구상론에서 이제 어떤 것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반기문 죄송합니다. 문재인 대세로는 좀 당분간은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 예. 왜냐하면 이게요.
문재인 대선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견고하거든요. 네. 근데 쉽게 이게 흐트러질 가능성이 적다. 거기다가 이제 구정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하고 거기다 지금 양산에 구성 중인 외부 인사 영입까지도 발표하고 거기다 또 호남 민심까지 잡을 경우에 대선은 훨씬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다만 네네. 오히려 대선은 오래 가면 이제 방심하기 쉽고 상대적으로 또 위기감을 느낀 나머지 후보들이 강력하게 뭉칠 경우 이럴 경우 외부 변수와 몇 가지는 고비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네네. 다만 지금 오늘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 예. 별로 반기문이나 나머지 후보들 크게 치고 나올 만한 어떤 메시지라든지 어떤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네.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상태로 대선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물론 뭐 합니다. 앞으로 변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예. 당분간은 좀 견고하지 않겠느냐 그런 예. 말씀이셨는데 예. 그 반기문 전 총장의 빅테트론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시나리오를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지 또 이게 상당히 좀 뭐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율이 좀 답보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다지 예. 흥행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들도 있고 어떻게 예상을 좀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나왔던 시나리오는 네. 우선 MB계와 충청도를 기반으로 한 기반 세력화. 그래서 1단계. 그다음 2단계는 이제 뭐 손학규, 김종인, 뭐 박지원과 같은 어떤 빅텐트를 형성한다라는 2단계. 3단계로 마지막에 이제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과 합류한다라는 게 이제 3단계가 상당히 시나리오인데 지금 보면 1단계도 잘 대대로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충청도 지지들만 해도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네네. 거기다 2단계는 지금 최근에 여러 대선 주자들 만나면서 우리 텐트 같이 치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되게 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나리오를 상당히 바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3단계로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죠. 말하자면 네. 바른정당 쪽하고 합류를 해서 일단 자기 세력을 구축을 해야 외부 세력과 뭉치던 텐트를 만들든 말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구정이 끝나면 이 설 연휴 끝나면은 빨리 뭔가 어떤 기본 뼈대를 골격을 갖추고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주지 않는다면 반기문의 대망론은 의외로 빠른 속도로 꺾일 수가 있다. 예, 그런 아마 위기의식을 이번에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말씀처럼 뭐 빅텐트를 펼치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뭐 다자 대결로도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제기되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다자 대결을 전혀 뭐 이게 예상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정치라는 건 워낙 이제 가변적이다 보니까. 그러나 지금 이제 최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빅텐트론이라는 것은 그동안 이제 설 전까지만 해도 그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내 정치를 좀 탐색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물론 이제 이 정치권에서는 빨리 뭔가를 결정을 해줘야지 새누리당이 있든 아니면 바른정당이 있든 거기에 충청권 인사들이 지금 탈당을 해서 뭐 반기문 총장을 좀 이게 옹립하는 모습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게 그것을 사실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제대로 못 만드는 거예요. 이 국내 정치 좀 한국에 들어와서 그러다 보니까 설 이후에는 제가 볼 때는 빅텐트를 치기 위해서는 우선 1차적으로 인물 연대를 할 가능성이 없다. 네. 왜냐하면 혼자 칠 수는 없다. 빅텐트를. 그렇기 때문에 인물과 연대를 해서 빅텐트를 치게 되면은 아마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뭐 여러 지금 그 새누리당 내부에 있는 그 의원들이라든가 뭐 이런 그 여러 인사들이 거기에 텐트에 일제적으로 모인 후에 그러고 나서 뭐 국민의당인가 바른정당인가 새누리당과 또 당대당 연대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전략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결국은 다자구도로 갈 건지 하는 부분은 결국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네. 다자구도로 가느냐 아니면은 양자구도로 갈 거냐 하는 부분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행보에 의해서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본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끝까지 빅텐트론으로 유지하겠다 이러면은 네네. 제가 볼 때는 다자구도는 좀 어렵다. 그러면 왜냐하면 과거에는 과거 대선 같은 경우는 거의 야권 연대로 해서 대선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야권 연대는 이제는 이제 그 약발이 안 받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지금 조기 대선 같은 경우는 범여권 연대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다자구도보다는 최종적으로 어떤 경우든지 양자구도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가운데 그 임명진 위원장이 말했잖아요. 뭐 깜짝 놀랄 후보가 새누리당에서 나올 것이다. 네. 이거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임명진 위원장께서 깜짝 놀랄 후보라 하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깜짝 네. 놀랄 만한 게. 물론 이제 임명진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깜짝 놀랄 인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물을 내놨을 때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깜짝 놀라야 되는데 네네. 임명진 위원장 혼자만 깜짝 놀라가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지금 찾아봐도 글쎄요, 예. 없습니다. 예. 오히려 임명진 위원장이 가장 딜레마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 불임 정당으로 갈 건지 네. 아니면 후보 없는 이번 대선을 치를 건지 하는데 그래도 임명진 위원장이 하나의 카드가 있다면은 대선 후보도 중요하지만은 임명진 위원장이 이번 대선에서 사실 98석을 갖고 있는 캐스팅 보드를 질 수 있는 유일한 가장 큰 정당이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의원석만 잘 관리하면은 아마 이번 대선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비록 후보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임명진 위원장이 뭐 깜짝 놀랄 후보가 있다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잘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예. 네. 누구를 좀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시점이 약간 애매하긴 네. 한데요. 임명진 위원장이 정운찬 전 총리에게 어떤 그 영입을 좀 제의했다고 합니다. 그게 한 나흘 전쯤 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네. 깜짝 놀란 그 말을 했던 시점이 전인지 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즈음인데 아마 정운찬 전 총리를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제 본인은 사양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정우찬 입장에서 당연히 새누리당에 갈 경우에는 뭐 이미지라는 여러 가지 타격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노했죠. 우리 현재 새누리당 내에서 이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은 아시다시피 황교안 총리라든지 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라든지 또 이인재 전 경기도지사가 현재 이제 후보군으로 출마했거나 출마 선언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아까 말씀한 대로 국민들이 깜짝 놀라기는 조금 한계가 있다. 다만 국민들의 관심 자체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정운찬 지금 전 총리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정운찬 전 총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과거보다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지켜봤는데 2007년부터 사실은 정운찬 전 총리가 대선 후보로 나서겠다는 얘기는 많았습니다. 설왕설랑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금전에 처음으로 대선 후보를 출마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지 대선 후보 출마 자체는 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은 정운찬 전 총리는 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만약에 문재인 전 대표가 아까 말한 대선으로 굳으면은 영입 인사로 정운찬 총리를 영입해 갈 가능성이 높다. 또 반대로 빅텐트가 돼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이 대선에 굉장히 어떤 그 탄력을 받고 가능성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영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정운찬 전 총리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체제에서 몸값을 최대한 올려서 네. 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진 위원장이 제안을 했다고 해서 거기 가서 절대로 된다고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황교안 권한대행 역시 새누리당 내에서 이제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본인은 대선 출마 어느 정도 거리를 두긴 했지만 그 행보를 봤을 때는 대선 주자급 행보다 이런 평가도 나오거든요. 여권에서는 뭐 어쨌든 지금 황교안 총리 권한 대행을 굉장히 지금 띄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지금 주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대행 체제에 굉장히 지금 그 부분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잘하고 있는데 그것을 대선하고 연계시킨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냐. 왜냐하면은 지금 대행 체제로 있다가 다시 또 그만두고 대선으로 넘어간다.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진정성에 대해서 믿질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새누리당으로 간다. 그러면은 새누리당이 뭡니까? 탄핵의 원죄를 갖고 있는 정당인데 그 황교안 총리가 그쪽으로 간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게임에서 안 되는 게임을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황교안 전 총리는 지금 권한 대행으로서 역할을 지금 최대한 잘하고 있는 모습이 오히려 그 황교안 권한 대행한테 굉장히 좀 좋은 이미지를 국민한테 넘기지. 네. 이것이 만약에 대선으로 연결이 된다. 대행에서 또 다른 대행 체제로 또 넘어가게 된다. 이랬을 경우에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 지금 국가 위기 상황을 지금 잘하고 있는데 또 그만두고 대선으로 간다. 그러면 당신 보고 해라. 이 위기 상황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네. 이렇게 과연 국민들이 표를 주겠냐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은 부정적입니다. 대선으로 나서기 좀 부담이 있을 것이다. 상당한 그런 부담이 있을 겁니다. 말씀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 입장에서는 믿져야 뭐 본전 정도가 아니라 믿져야 이익이죠. 지금 말하자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뛰어다니고 열심히 민생 행보를 하고 정상적인 대행 행보를 하는 것 자체가 광폭 행보고 대선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뭐 당연히
플러스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뭐 본인도 이미 대통령 대행까지 했기 때문에 그게 업그레이드 돼서 지지도가 높아서 대선 후보까지 되면 좋고 네. 아마 저라도 주변 측근이라면 당연히 권유를 하겠죠. 거기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얼마나 또 원하지 않겠습니까? 내심 후보군이 넓어질 수도 있고 유리하고 거기다가 지금 뭐 촛불 집회, 맞불 집회, 태극기 집회 하는 그런 친박 보수적 입장에서도 황교안 총리야말로 권한대행이 말로 가장 자신들의 어떤 지향점하고 같이 일치하기 때문에 지금 형성되고 있는 야권을 제한 나머지 여권 그룹에서는 황교안 같은 인물들이 이제 떠서 후보군으로 오는 것이 상당히 대선 국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겠죠. 그렇군요. 자, 어쨌든 네, 더 말씀하실 게 지금 있으신가요?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대선 국면에서 유리한 거하고 네. 사실 대선 후보가 돼서 당선되는 거하고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저도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황교안 권한 대행 그 어떤 그 대선 후보 되는 것에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새누리당은 지금 자숙을 하고 참여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정당에 가서 황교안 권한 대행이 정치를 한다. 만약에 그 되면은 다행인데 안 됐을 경우에 그 황교안 권한 대행이 그 입는 데미지, 이 상처 이런 것들이 훨씬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황교안 권한 대행께서도 물론 사람 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주변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만은 네. 정말로 황교안 권한 대행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잘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충실해 주는 게 저는 네. 맞다고 봅니다. 뭐 밑자의 그래서 본전이 하는 아니고 말씀 이제 드리면- 잃을 게 많다 이제 그런 예. 말씀. 한 말씀 만 더 해드리면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성이 높으면 출마를 하고 될똥말똥하고 하면 출마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이제 총리들의 어떤 한계고 또 공무원 출신 스타일의 대술자의 어떤 특징이죠. 그 가능성이 어디를 두고 보십니까? 상당히 높아져. 그건 누구나 보더라도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경우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여러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벚꽃 대선을 좀 염두에 둔 게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 헌재 탄핵 결정이 언제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좀 지연 전략에 나선 모습인데 과연 총사퇴라는 카드까지 꺼내 들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우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총사퇴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총사퇴는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총사퇴를 한다고 지금 말을 꺼냈을 적에 여론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총사퇴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전면에 나서서 적극 해명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특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대면 조사를 하겠다. 시기와 장소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박근혜 대통령도 거기에 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러고 나서 설 이후에 또 한 번 박근혜 대통령이 깜짝 또 이 기자회견이라든가 아니면 기자들과 간담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본인의 어떤 의사를 또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 변호인단 총사퇴 카드보다는 네. 대통령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의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우리 총사퇴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전략을 쭉 보면 상식과는 뛰어넘는 많은 전략을 썼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이번에 이제 친박 주요의 증인들은 전략을 확실히 세우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일단 시간 끄는 전략. 네. 두 번째로는 보수 진영의 분노 유발 전략. 이를테면 최순실이 뭐 특감이 가면서 고래고래 악을 지른다든지 대통령이 뭐 기습 기자회견을 해서 엉뚱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보수 진영에서 분노 유발 전략이고 세 번째로는 모르쇠 전략. 김기춘이라든지 말이죠. 우병우라든지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전략. 이 세 가지 기본 틀은 아예 박근혜 대통령을 주요한 모든 주변 세력들이 확실하게 전략을 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지금 그 자꾸 그 이제 뭐 대통령 입장에서 뭐 계속 지연시키고 뭐 이런 게 물론 뭐 그럴 개연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박한철 헌재 소장이 얼마 전에 3월 13일 전까지는 결정이 나야 된다고 일단 가이드라인을 정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그 즉 변호인 입장에서는 자기 변론이 덜 끝난 상태에서 3월 14일 날 전에 재판 종결이 나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급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그런 초강수를 뜨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방어권 논리 차원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 그것이 뭐 지연시키기 위해서 물론 뭐 39명 해서
그럼 29명까지는 뭐 기각도 헌재에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헌재에서는 이게 이제 그 정인들을 갖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연 전술을 쓰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뭐 우리가 좀 추측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해명이 덜 되는 상태에서 대통령 입장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 덜하는 상태에서 이게 네. 종결이 될 경우에 본인이 받는 그 타격 이런 것도 고민 안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대통령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고 또 앞으로 지금 헌재에서 이 시기가 빨리 돌아간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더 아마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해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지는 않을까요? 나올 수도 있죠. 네.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론도 중요하지만은 본인의 어떤 입장 이것을 그대로 일단 남겨두고 가기보다는 본인이 네.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박근혜 대통령도 방어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다 얘기한 상태에서 아마 최종 결심이 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측면에서 보지 제가 않겠습니까? 답변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우선은 그 박한철 소장은 1월 30일에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3월 13일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두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이 발언권을 행사를 스스로 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이라든 헌재든지 얼마든지 방어를 하라 해도 본인 스스로가 하지 않았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아까 질문 앵커가 역효과 말씀하셨는데 역효과를 다분히 저는 기대했다고 봅니다. 의도로 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헌재라는 국민들이 상당히 더 분개하고 촛불이 민심이 높을수록 오히려 거기 이제 맞불한 전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보수 진영이 이런 것을 거대하고 오히려 민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가서 전반적으로 이 상황이 복잡하고 어떤 분노 국면으로 가는 것이 결국은 시간을 끌게 되고 어떤 전국이 보수와 진보 대결을 가고 그리고 결국 대선 자체도 보수 대 진보 후보의 어떤 양극단의 대결로 몰고 가는 것 이게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의도된 전략이라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특검팀의 수사도 계속 지금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는데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 청와대를 직접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뭐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도 한 번 정도는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정도로 지금 12번, 세 번째 촛불 집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마치 완전히 뭐 구중궁궐처럼 높은 담을 쌓기에는 민심이 너무 높다라는 건데 다만 지금 청와대 수석을 설령 하지 않더라도 청와대 압수수색으로 한다는 이 자체가 언론에 보도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치명적인 명예훼손이고 세계적인 망신입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헌정 이래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말이죠. 저는 대통령 연구했지만은 백악관이 뭐 압수수색 당했거나 엘리제궁이 압수수색 당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와대에도 마찬가지고 이쯤 되면요, 정말 마지막 최악의 순간까지 벼랑 끝까지 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어떤 책임감과 어떤 심각한 그런 어떤 자기 결단의 모습을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 느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저는- 대면 조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아니, 보십니까? 대면 조사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아마 특검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고 해서 특검에서 대면 조사를 해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특검은 현직 대통령을 수사했다는 그 자체만 갖고 상징성만 갖고 만족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을 수사해서 대면 조사를 해서 무엇을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대통령이 무슨 증거 인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특검 입장에서는 마지막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수사했다는 그 하나만으로 갖고 특검은 그것으로 만족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대통령이 응할지 안 할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이번은 제가 볼 때는 특검에서 요구도 있지만은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방건 차원에서 아마 특검에 응해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을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수사 부분은 아마 그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래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특검이 얻을 게 없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뭐 줄 게 없겠죠. 보는 게 이제 함구나 모르쇠로 일관할 것 뻔한 건데 다만 아까 그 부분 동의합니다. 상징적 효과가 크다는 거죠. 청와대 압수수색만 하더라도 이미 얻을 건 없습니다. 이미 다 정리가 됐을 거고 다만 상징적 효과 측면에서 대통령이 직접 근무하는 본관이라든지 혹은 먹고 자는 관저 이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것인지 이건 상징적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큰 효과가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고 저희들이 이제 상당히 지켜볼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저 알겠습니다. 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지금 자꾸 압수수색 하는데요.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서 특검이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대한민국 수치 같은 이야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특검이 너무 지나치게 과도한 행위를 하게 되면은 특검이 역풍 맞을 수 되는 거예요. 그렇기 측면에 있기 때문에 특검이 뭐 지나치게 뭐 관제를 뭐 압수수색한다니 뭐 이런 아니 뭐 지금 대한민국이 완장찬 거예요, 특검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특검은 결과에 충실하는 거예요. 결과만 좋게 내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특검이 어떤 결과도 제대로 못 낸다. 그러면은 특검 무용론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행위를 확대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저는 않다고 그럼 봅니다. 청와대 네네. 관절의 압수수색은 저는 기본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박사님 논리가 맞다면 대통령이 탄핵을 한 것도 심하게 한 거고 그다음에 그 논리가 맞다면 대통령이 대면 조사도 할 필요가 없는 것, 얻을 게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방금 말씀 기본적인 상징적인 효과가 있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기본적인 선이라고 봅니다. 그게 얻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절대 완장찬거라고 그걸 표현한다면은 그럼 이 특감이 모든 것들이 아니 아, 특감이 네네. 압수수색 뭐 얘기를 계속 그렇게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볼 때는 알겠습니다. 네. 특감도 특감 입장이 네. 제가 볼 때는 그 본인이 의도한 대로 뭔가를 의도하는 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뭐 알겠습니다. 향후 네, 고수의 정보. 논리 같고요. 그건 너무 좀 네, 두 분의 의견이 상당히 좀 네. 다른 것을 저희가 잘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말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